자, 그 다음에 대법원 2011년 판결인데요. 대지 사용권이 없는 전유 부분 소유자는 법률상 그 원인 없이 전유 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 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묘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이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의 소유자는 동액상당의 어떤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 부분 소유자는 그 지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전유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유 부분 면적에 걸맞는 대지 지분을 갖고 있어야 그 정당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을 때는 그 부족한 부분만큼의 비율적으로 그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고등법원 2012년 판결. 자, 피고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부당이득 내지 지존일 때인데요.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된 집합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또는 현재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권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전유 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적정 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적정 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분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분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액 중 각자의 전유 부분의 대지권에 상응해서 등기되어야 할 적정 지분에 미달하는 부족 지분 해당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원고가 불가분 채무를 전제로 해서 피고들이 불가분적으로 연대해서 어떤 물어줘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그거는 또 기각을 했어요. 보시면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불가분 채무임을 전제로 피고들이 각자 이 사건 대지 지분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 채무라고 할 것이지만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들과 같이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을 개별적으로 소유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대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부당이득은 전유 부분에 상응해서 각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불가분적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각자 이제 부담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판결. 요거는 조금 재밌는 사안인데요. 이게 총 층수는, 건물 층수는 이제 5개 층이고, 그 다음에 각 층마다 사실은 이제 구분 소유해서, 그러니까, 5개 층인데 각 층에 수십 명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층의 수십 명의 소유자들도 어떻게 보면 각자 실제로는 그 구분 소유를, A는, 1층에 A는 요 부분, 1층에 B는 뭐 2호, 1층에 C는 3호, 이런 식으로 각자 이제 서로 합의해서 그 구분 소유를 사실상 하고 있는데, 그 지료를 부담하는, 토지 사용료를 부담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일단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등기부상으로는 총 5개 1층 전체 그 구분 소유권, 그 다음 2층 전체 구분 소유권, 그 다음 3층 전체, 4층 전체 해가지고 등기부상으로는 총 5개의 어떤 구분 건물이 있는 건물인데, 실제로는 또 층마다 수십 개의 또 구분 호실이 사실상으로 있는,
법률상으로는 5개지만 사실상으로는 각 층마다 수십 개의 그런 부분이 있는 구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법률적으로 보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층별, 그러니까 만약에 100평이다라고 하면은 그 100평의 그 땅을 그냥 1, 2, 3, 4, 5층이 그냥 전유 부분이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20평씩, 그죠? 1층 소유자들이 20평, 그 다음 2층 소유자들도 20평, 3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총 100평 값을 이제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요. 아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구분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데 1층 소유자들이 이제 10여 명씩, 수십 명씩 되는데 그 소유자들 간에는 그 지료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20평 부분을 불가분적으로 물어야 되느냐, 아니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만큼만 물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섞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면은 총 5개 층으로 구성된 건물 내에 실제로는 각 층마다 10여 명의 소유자들이 있지만 등기부상으로는 각 층별로 한 개씩의 구분 소유인 관계, 이런 관계에서요. 그 다음에 그 대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지급 의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관계에서 결론적으로 전체 부당이득, 아까 제가 100평 값이라고 그랬는데요. 전체 부당이득 지료 액수를 각 층별 전유 면적에 비례하는 면적 금액으로 나눈 다음 했기 때문에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각 층별이 그냥 20평씩이다. 전유 부분 합계가. 그렇게 하면은 20평 값을 이제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각 층별 전유 부분이 그냥 똑같다. 각 층별 전유 부분이 만약에 뭐 1층도 예를 들면 한 40평, 2층도 40평, 3층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경우라면 그 비례해서 5분의 1씩 딱 점유하고 있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평의 5분의 1이기 때문에 20평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이제 각 층별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각 층별 공유자들, 각 층이 공유로 돼 있는데 이 공유자들은 불가분적으로 각 층별 해당 금액을 불가분적으로 연대해서 지급해야 된다. 법률적으로는 그냥 1층이 단순 공유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주문이 어떻게 되냐면 원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이 토지 소유자죠. 원고들에게 이게 각 5개 층이니까요. 1층에는 아마 15명이네요. 구, 재, 모, 시 외 14명이기 때문에 15명 소유자들이 있으니까 이 15명은 각자 320여만 원 이걸 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피고 김기, 모 씨 외 17명, 18명이네요. 2층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각자 193만 원. 이게 지금 느낌이 그냥 이렇게 금액으로 봐서 1층 같아요. 이게 그죠? 1층이 가장 넓고 좀 전유 부분 면적이 가장 넓네요. 그 다음에 2층은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해서 1, 2, 3층은 전유 부분 면적이 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 5층은 조금 더 줄어들고 뭐 이런 구조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전유 부분 그 면적에 비례해서 각 층별 소유자들이 불가분적으로 지료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판결 주문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주문으로서는 조금 쉽지 않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판사가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에 따른 표현 방법 우리가 이제 주문의 표시 뭐 이름 하는데
표현 방법이 판결문 작성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각 층별로 물어야 되는데 각 층별 간 공유자들 간에는 또 불가분적으로 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 라고 하는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유 한번 보실까요? 구분 소유권의 성립 이래 가지고요.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집합 건축물 대장과 각 건물 등기부의 기재 등을 종합해서 이 사건 상가 건물은 각 층별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 집합 건물이라고 본다. 각 층별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 구분 소유권의 개수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지하 1층이 있네요. 그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5개인 셈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층의 일부를 특정해서 김수범 씨 등으로부터 분양받아 구분하여 사용하고 한다고 해서 그 구분 점포별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집합 건물의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사용 방법에 관해서 합의해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5개의 집합 건물을 각각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구분 건물, 구분 소유는 어떻게 발생하느냐라고 할 때 지금 이 사건처럼 실제로 따로따로 서로 합의해서 사용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점포별로 이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구조적 독립성도 가지고 이용상의 독립성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한 하나의 요건임에 불과합니다. 다른 하나가 바로 이제 구분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분 행위라는 것은 대표적인 부분이 분양할 때 그것을 구분 건물로서 분양을 했느냐, 널리 분양을 할 때 따로따로 이제 구분 행위로서 분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각 층별,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이렇게는 구분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1층의 각자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구분 행위가 없는 셈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구분 행위가 또 언제 나타나냐면 건축물 대장을 구분 건물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구분 행위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분양은 우리가 층별로 이렇게 5개의 구분 건물로 해서 분양을 했지만 나중에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상에 각자 층별로 쪼개가지고 각자 점포에 개별 호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상에 이런 걸 만들었다면 그것도 하나의 구분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한 층에 여러 호실들 같은 경우는 그런 구분행위가 없는 셈이 되죠. 그냥 서로 간에 A는 1호 쓰고 B는 2호 쓰고 하는 그런 합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판결문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공유물의 사용 방법에 관해서 합의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구분 건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일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원래 불가분적이다. 공유자들 간에는 불가분적이다. 하지만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해서 각자 분할해서 부담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은 아까 주문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